신여 스님입니다. 문경 봉암사에서 동안거를 해제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덕현 스님과 대중 공양을 와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또 그 전에 뵀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안거라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안거라는 제도가 인도의 지역적인 특성과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을 가장 잘 전승해온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또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겨울 추위가 있고 또 여름에는 또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남방에는 이제 여름 안거만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인도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 또 건기가 있는데 그 우기 때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많고 또 그 당시 다른 종교들 자인화교 같은 데는 불살생을 아주 강요했습니다.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불교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용하고 또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불교 역시도 불살생계를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스님들이 90일 여름 동안 90일 동안은 이제 나가지 않고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렇게 면면이 동북아시아 불교에도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긴 시간의 전통 속에서 신심도 많이 부족하고 본래 부족할 것이 없다고 스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무슨 공덕을 지은 게 있었는지 90일을 무난히 채우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또 제가 스님과 인연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번 소식지부터 새로이 글을 하나 제가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과의 인연뿐만 아니라 또 그 속에서 제가 수행했던 나날들 또 그 속에 늘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몸과 마음이 늘 함께 하진 않았지만요.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 막과 장이 있잖아요. 뭐 1막 1장, 2막 2장 뭐 이렇게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을 뒤돌아볼 때 그 속에서 스님이 늘 계셨고 또 스님의 가르침 또 늘 상기했고 그런 인연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이제 그런 얘기를 미루다가 이제 마음이 나서 한번 글을 들어서 한번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피드백 주시거나 뭐 재밌으면 재밌다 이건 좀 뭐 빼주세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좀 뭐 자잘한 이야기들 또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또 제가 참고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나홍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출가와 재가가 따로 있지 않고 오래 공부한 이와 막 공부를 시작한 이가 따로 있지 않고 또 다급생 동안 긴 수행을 통해서 다급생 동안 긴 수련을 한 이도 따로 있지 않다. 다만 마음이 호련히 열리는 것은 각기 각자의 마음에 있는 한 생각 속에 있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조건,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어떠한 좋은 인연들, 이 속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누군가는 더 빨리 나아가고 누군가는 처져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데에 그 깨달음의 키가 있다, 깨달음의 열쇠가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굳게 새기고 또 저도 수행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수행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뭐 출가해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다시 선원에 가고 이랬던 한 스님으로서의 삶 속에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보고 배웠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고 또 그 속에는 불교적인 내용을 또 잘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선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을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스포라고 하죠. 스포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그동안 제가 워낙 스님과 이렇게 인연이 개인적으로 또 있었지만 좀 조심하고 또 아직 너무 이렇게 나서기에 이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또 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늘 생각이 많고 혼자 있고 외로웠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제가 저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조금씩 느끼는 나이가 아마 저는 4, 5살, 5, 6살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유치하기도 하고 욕망에 가득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쨌건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주변 세상과 사물들 또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던 게 인식을 가지게 됐던 것 자의식을 가지게 됐던 게 4, 5살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옛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고 나는 언제쯤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나 나라고 할 만한 것 그것이 사실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일지라 해도 이제 언제쯤 그걸 내가 인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4, 5살쯤이었고 그때부터 환경에 늘 혼자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이제 뭐 유치원을 갔다 와도 혼자 있었고 또 주변에는 뭐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고 또 물도 흘러 내려오는 이런 촌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뭐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시절들이 많은 사색을 하게 되고 또 분별을 또 나쁜 쪽으로 보면은 또 분별을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량이 돼서 크게는 이제 이렇게 스님이 되게 한 어떤 밑거름이라고 하겠죠. 불교적인 용어는 자량이라고 하죠. 어떤 바탕이 되는 대상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진지했죠. 이제 혼자 있고 혼자 생각을 하고 그것이 비록 허망된 것이라고 해도 이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고 사물들, 자연물과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인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뒤돌아봐서 인연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지만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몰랐겠죠. 당연히 어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어떤 인연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계기는 중학교 때 있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쯤 올라가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다 이제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잘해야 고등학교 성적이 좋다. 고등학교 때 그냥 갑자기 뛰어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갑자기 잘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이제 한국의 이런 교육과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런 제도권 속에 있는 교육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참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참고 하냐면 그래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뭐 대학 가면 좋아질 거야. 또 개개인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나에게 이 정도의 것은 나에게 맞는 거겠지라고 이제 추측하고 지레짐작하기도 하면서 또 내가 이건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깊이 있고 아주 깊은 성찰 내지는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제각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것,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이 지금 좋아하는 것들을 아마 나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항심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반항심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는 반항심이고 반기를 드는 것이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름으로 말한다면 신심이 아니었겠나, 보리심이 아니었겠나. 물론 정제되고 아주 순수한 상태의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숙하게나마 그것이 보리심, 이것이 세상의 것이 모든 가치의 최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 보리심보다 더 적당한 용어는 염리심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제 미워할 염, 이제 떨어질 이, 이제 세상이 싫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구, 세상의 가치가 덧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또 다른 말로 출리심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나갈 출, 이제 떨어질 이, 이제 세상의 가치가 덧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런 마음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물론 하고 싶었죠. 반반 정도는 다른 친구들처럼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칭찬을 받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시점이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건 부모님이고 친구들이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저라는 사람은 이제 친구들로부터 늘 애늙은이 같다, 노인네 같다, 청학동 같은 데서 이제 살다 온 사람 같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음의 수행 또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더 이상적인 나와 남을 모두 위하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만약 친구였다고 하면은 더 좋은 영향을 받고 같이 수행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정말 괴롭게 이제 마저 못해서 배낭을 메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왔다 갔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흉내만 냈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근데 뭐 성적은 그럭저럭 나와서 이제 체면치레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큰 인연을 만났죠. 여러분들 국사 배우시죠? 네, 국사 시간에 이제 한국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도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통 교과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국사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친구들이 뭐 스님에 대한 신앙심도 없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까 원효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해가지고 힘들게 해놨어.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 의상도 마찬가지야. 뭐 무슨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선불교의 전례를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조계종 역시도 선을 표방하고 있고 수행의 지침으로서 삼고 있고 그러한 바탕은 고려 시대 전후로 신라 말 고려 초에 유입된 이제 중국 선의 역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선의 역사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그것들이 어떻게 한국의 주류 사회에 이제 정착했는가, 그 정착하게 된 배경 상황과 국가와 불교와의 관계, 그 속에서 승사, 왕사와 국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국사 시간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교가 발전했는지 또 문화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 그런 국토에 태어난 공덕이 우리 모두가 참 수승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정말 힘들게 마음을 내지 않는 이상 불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국 이런 정신문화 그런 토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자연스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매일 심하고 또 뭐 헬 지옥 한때 그랬죠. 요즘은 좀 잠잠한데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수행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국왕의 은혜, 이제 왕조 국가에서는 왕의 은혜가 제일 크다고 했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나라에 대한 은혜, 나라에 대한 은혜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잘 수행하시면서 그래도 도움 받고 또 나라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도 보호받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인연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렇게 불교 수행의 직접적인 수행의 길은 아니더라고 해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잊고 살았던 감사함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또 신심을 일으키는 또 촉매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로 돌아와서 국사 선생님이 엄청 열의가 있는 분이셨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잘 떠오르는데요. 맨 앞자리에 저는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국사 선생님이 1시간 동안 특강을 하셨어요. 진도를 빼지 않고 불교 역사, 달마의 선법, 보리달마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해서 그 당시에 그 그림자가 생겼다. 그것이 전설인지 설화인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지도 모르지만 보리달마의 수행 그리고 그것이 선법의 토대가 되어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선을 꽃피우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고려에 유학을 해서 대구 보호 스님 같은 분들, 염차복 전공 스님 같은 분들이 유학을 해서 선법을 이어와요. 그래서 법맥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로부터 내려오던 선맥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한 과정들도 또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모르고 살았지 하면서 이제 국사책에 있는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다 제가 자를 대고 잘라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어요. 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제 부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 좋습니다. 용산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불상도 많잖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또 생각하시고 하는 여러분들은 가끔씩 가서 늘 보는 부처님이지만 가까이 또 계시니까 가서 또 마음속에 발언도 하시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불상들 또 어떤 좋은 것들은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애들이 참 특이하게 봤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늘 답답하고 어떤 염리심, 출리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뭔가 더 나은 이상의 가르침 또 그것을 향해서 갔던 또 선각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신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씨앗이 돼서 불교를 공부해야겠다. 그때까지는 나도 좋은 대학 가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불교를 가까이 해야겠다. 평생의 가르침으로 이제 삼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막 천수경 또 뭐 쉽게 쓰여진 스님들 이야기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절에 스님이 처음 들어오면 배우는 책들이 이제 초심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서 3권이 있어요. 원효 스님이 쓴 거, 야온 스님이 쓴 거, 태고 보호 스님이 쓴 거. 초발심 자격문 들어보셨죠? 스님이 되려고 했나 봐요. 그 책을 이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제가 참고서 산다는 명목에 그것들을 끼워서 샀어요.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사서 보게 되니까 너무 좋대요. 저를 출가시킨 스님은 일타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언제 법보시 할 수 있으면 책을 보시하면 좋겠는데 그분이 99년도에 입적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낸 때가 2005년도쯤이었거든요. 2005년, 6년. 제가 출가를 하게 된 스승님은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님이 일타 스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번 보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스님의 이야기를 보고 그 스님이 소발심 작용문을 쉽게 풀어 쓴 책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 늘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스님의 제자분들을 이렇게 선원에 다니다 보면 만나고 하거든요. 제가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스님을 뵙게 됐고 비록 책으로나마 또 이렇게 수행의 길에 들어섰게 됐다 하면 참 가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집에 와서 방 청소하고 제일 깨끗한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이제 경전을 모시고 가지런히 각 잡아서 그런 것들 누가 시켜주지 않는데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부모님이 보면 참 걱정이 되고 어떻게 제가 저렇게 살지 하는 마음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부 안 하나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곤 했죠. 그러면 저는 마음 공부합니다 이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공부 말고 좀 하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많이 편해지셔가지고 또 스님 이렇게 부르고 당연히 높임말도 해주시고 또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스님들이 제 도반들을 봐도 갈등을 많이 하고 출가를 결정해요. 이걸 할까? 이거 하면 어떤 걸 못하지? 이걸 하면은 사회적 대우는 그래도 좀 어떻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 갖추고 또 들어가야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제 또 구하고 또 그것들을 지닌 채 출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쉽지만 현 세태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제 모습을 또 초심 때 비교해 보면 참 순수했던 마음을 흔연히 기쁘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늦게 이렇게 돌아보면 참 큰 공덕이 있었던 것 같고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때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출가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해인사에 행자가 제일 많을 때가 이제 가을,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고 하잖아요. 많을 때는 뭐 3, 40명도 옛날에 들어오고 했대요. 보통 요즘은 10명도 안 되는데 가을에 저도 이제 특히 저에게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이걸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마음을 더 염리심을 또 그런데 또 진부한 일상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출가를 결심했죠. 그때는 뭐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냥 가는 거다.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면 누구나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수업을 듣지 않겠습니다. 저 창가 맨 뒷자리에 가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출가의 시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참 독특한 분이셨어요. 과목은 국어, 패션은 개량한복, 신발은 고무신, 시험 기간엔 늘 시험 기간 끝날 때까지 수염을 자르지 않는 그런 민족주의를 널 표방하고 사시는 우리 것이 좋아하는 이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 마음을 이제 깊이 봐주셨고 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다가 3학년이 돼서 또 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발심하는 이런 기연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런 인연들을 다 지켜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건드리고 갈 거 아니에요. 제 혼자 이제 불교 공부한다고 스님 된다고 하면 무슨 지가 해요. 이렇게 또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해야지 겉멋이 들어서 그래 이런 생각들 또 많이 커버해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답시고 그렇게 이제 흉내를 많이 내기 시작했죠. 가을 이후부터는. 그리고 잠깐 다시 돌아가서 가을 경에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이걸 부모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한 어떤 날에 편지를 한 몇 장을 써가지고 밤새
지금 보면 전혀 두서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너무 그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냥 정신없이 휘갈겨 쓴 글이었더라고요. 한번 받아봤는데 그 글을 쓰고 이러이러해서 출가하겠습니다. 성단이야말로 참 훌륭한 조직이고 제가 또 들어가 살만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시작해서 출사표라고 하면 출사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직접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침대 밑에 두고 갔다 오니까 이제 저녁에 부모님들 놀라시고 또 그래도 부모님이 그런 선근이 당연히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잉태하셨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출가를 해도 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산으로 들어가서 뭘 10년 동안 이제 하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불뚝신심만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세상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래도 불교학 공부를 먼저 해라. 그 뒤에 이제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늘 말씀하시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일단 제가 학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고요. 정규 수업만 듣고 보충 수업 안 듣고 절 가가지고 학교 뒤에 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가지고 그냥 틈만 나는 대로 절하고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독경도 하고 그런 게 절로 그냥 대대요. 인연인지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 문을 잠그고 이제 늘 나오는 8시, 9시쯤 되면 또 고기도 안 먹겠다고 급식도 끊고 이제 도시락을 채식으로 다 싸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부 데치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스님들 드시는 거 있죠. 김 준비하고 뭐 브로콜리 데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치즈에 이제 밥은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고 했죠. 그리고 반만 먹고 남겨두고 애들 다 급식소 가면은 저 혼자 빈 교실에 남아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 7시, 8시 해그럼 할 때 되면 나와서 이제 도심에 명멸하는 이런 불빛들을 보고 그래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나는 출가한다. 비록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약간은 시큼한 맛이 나는 그 밥도 옛날 스님들이 토굴에서 받아 먹은 그런 공양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때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출가하고 나서도 그런 신심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순수했고 정말 그때 만약 수행을 했으면은 따로 구할 게 없다고 스님께서 늘 이야기하셨지만 참 어떤 깊이 있는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외에는 별달리 이제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늘 인식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참 좋았던 시절이고 또 없는 살림이죠.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죠. 돈도 없는데 이제 시장에 가서 과일 같은 거 올리고 싶더라고요. 뭐 이제 나도 굿보시하고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데 바나나가 제일 쌌어요. 한 손에 3,000원. 그래서 매일 갈 때마다 돈 있으면 바나나 사가지고 가고 아마 그때 의곡사라는 절에 스님들이 바나나를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절이 이제 의로운 골짜기 스님들이 승병 임진왜란 때 이제 스님들이 많이 희생을 되고 해서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조선 왕조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절을 창건했어요. 그래서 그 의곡사라는 절에 의로운 골짜기, 의로운 혼들이 잠든 골짜기에 가서 아이고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얼른 가름하겠습니다. 의로운 골짜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출가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이제 출가 날만을 기다리다 또 학교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잘 돼서 졸업하지 않고 이제 여름 방학부터 이제 3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출가해서 졸업 시험만 10월경에 치러 오는 것으로 해서 졸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교장 선생님도 또 제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출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대산으로 강원도 평창
오대산 가보셨죠? 월정사 위에 상원사 위에 중대 사잠이라고 있죠. 그 위에 정멸보궁이 있죠. 우리나라 불교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기회가 되면은 그쪽에 또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교 문화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또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출가를 해서 이제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하고 행자 생활을 하고 20살에 삼위계를 받았죠. 그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 이르렀죠. 이 정도로 가름하고 스포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예고편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서사의 과정을 따르지 않더라고 해도 생각나는 대로 작은 사건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또 제가 느꼈던 감상들 또 그것이 불교적으로 뒤늦게 돌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었는가 같이 곁들여서 한번 좀 재밌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과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음성이나 여기서 하는 행사들이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는 갑자기 해드리고 싶은데요. 스님과의 인연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이야기인데 군대에 제가 병으로 들어갔어요. 군법사로 갈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고생을 하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 또 저에게는 바닥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바닥이었지만 이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혼자 살고 또 생계를 책임지고 한 이들도 많이 있는 그곳 군대에서 스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대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말년 휴가를 받아서 스님을 처음 뵈러 갔는데요. 2년 동안 딱 한 번 연락드렸어요. 입대하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상병되자마자 스님 정말 뵙고 싶고 힘들다고 와서 징징거리고 싶은데 제가 군법사도 안 가고 큰 소리 치고 중생들의 고통을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선택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고 정말 후회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었고 또 괴롭히는 누구, 갈구는 누구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으로 군대 생활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데 또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동기들이나 간부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스님으로서 군 생활을 한지 이제 작은 실수나 별것 아닌 것에도 요즘 참 가볍잖아요. 뭐 쿨하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저하고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맞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꼼꼼하고 또 잘하고 싶고 제 완벽함을 또 늘 추구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 가벼운 무리들 온갖 종류의 사람 온갖 부류의 어떤 환경에서 다 살다 온 사람들이 모인 것 그곳에서 이제 제가 살아온 것은 그냥 그대로 온전히 숨기고 이제 그네들과 같이 한번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참 스님께 힘들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은 이제 무언가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또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 이에 어떤 과묵함을 보고 또 묵묵함을 통해서 말없이 감화를 받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따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혹은 그 스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동안 들어왔던 기억들 또 기억나는 좋은 이야기들 그 스님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께 전화도 딱 한 번 드리고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휴가 나와서 스님을 그때 처음 뵀어요. 스님 기억나시죠? 네.
군복 입고 머리 짧게 깎고 갔었거든요. 그 모습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스님과 참 인연이 많고 그 많은 인연들 속에서도 군에서 제 마음속으로 그린 것, 또 스님을 생각하고 스님 같은 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셨을까 하는 이런 것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겪어냈던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래 남고 또 또다시 만난 비슷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이 팍팍하고 힘드시더라고 해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아까 나홍 스님 이야기했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믿음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것. 수행의 종류는 다양하죠. 저희는 간화선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알아차리시고 새해 다짐들이 약간 또 희미해져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어른 스님께서 처음 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